이번 영상은 통계 분석을 위한 기본 지식 가운데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통계 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통계 분석에서 얘기하는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상의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저 또한 그랬고,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과 유의 확률에 대한 오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논문 결과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 유의 수준과 특히 유의 수준에 관련된 오개념 때문에요. 아주 잘못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 결과를 서술함에 있어서 우리는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이 의미가 어떤 건지를 또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맨 먼저 그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검정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함께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연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진리다라는 전제이고요. 가정한다면.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대립가설이죠. 우리가 연구가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놓고 본다면 아마 이 부분은 연가설이 진리이니까 연가설을 우리가 채택한 겁니다. 잘했죠. 그렇죠? 당연히 연가설이 진리이면 옳은 걸 택해야 되겠죠. 연가설을 채택한 경우이고요. 이 부분은 대립가설이 진리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대립가설을 택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연가설이 옳은데 진리인데 무엇을 택했냐면 대립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채택한 거고요. 또 이 부분은 이 대립가설이 진리인데 연가설을 채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부분은 이 두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오류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알파라고 표시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베타라고 표시하는 것 같고요. 이것을 1종 오류다, 이것을 2종 오류다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요. 이게 도대체 뭐지? 왜 1종은 뭐고 2종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한 것은 이런 거였었어요. 1종이면 좀 더 심각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1종으로는 뭔가 좀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심각하다고 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 살펴보면 연가설이 진리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연가설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 또는 차이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효과가 사실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즉 기존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면 크게 변할 것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즉 연가설, 즉 효과가 없는데 대립가설을 채택했다는 이야기는 효과가 있다라는 결정을 내버린 겁니다. 자, 효과가 없는데 또는 차이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 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아주 오류 가운데서 이제 오류긴 둘 다 오류입니다만 이런 경우 즉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판단의 오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일종 오류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 생각하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 부분은
대립가설이 진리다.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 즉, 내 연구에 어떤 효과나 또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연가설을 채택했다는 이야기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사실 세상이 크게 바뀔 일은 없죠. 진실로는 효과가 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어떤 처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종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가설이 진리일 때,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 진리일 때 경우의 수를 살펴본다면 이것을 옳은 것을 채택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죠.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요렇게 확률을 합하면 1이 될 거고요. 또 요거를 합하면 1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놓고 본다면 이것의 합은 1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합이 1이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1.56 알파라고 불렀을 때 이것은 당연히 1-알파가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베타라고 부르면 당연히 이것은 1-베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둬야 되는 부분들은 검정력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이요. 그 1-베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검정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검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것들입니다. 자, 검정해봐라 라고 한번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즉, 너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확인시켜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즉, 대립가설, 연구가설이 진리이고, 그리고 이것이 채택되게끔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검정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장면에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일종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이종오류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구분하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요거 볼 때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고 생각할 때마다 자꾸 또 머릿속이 복잡해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연가설의 진리라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대립가설의 진리라는 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것을 일종오류라고 부르고 이것을 왜 이종오류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왜 검정력이라고 하는 건 1-베타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건 앞에 있었던 건 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봤던 일종오류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파라고 하는 것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종오류의 수준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억해 두실 것들은 앞에서 본 것들처럼 연가설이 사실은 진리인데 효과가 없는데 연가설을 기각시켜버리는 것, 즉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즉 오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판을 허용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판을 허용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이 0에 가까우면 좋겠죠. 물론 유의 수준이 0에 가깝다, 즉 작아지려면은 아마 내가 오판할 확률이, 그러니까 오판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들이잖아요, 확률이요. 이렇다면 내가 오판을 덜 한다는 이야기는 이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경험이 굉장히 풍부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쉽게 내가 요 정도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 틀리는 건 그래도 허용이 가능해요 라고 우리가 보는 그 오판을 허용하는 수준을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학문의 영역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유의 수준, 0.05의 유의 수준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0.05의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마 100개 중에서 5개 정도는 오판할 수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100개 중에 5개를 오판하는 것이 심각한 거일까 아닌가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요, 이것이 로또 복권을 사는 것과 관련된다면 내가 로또 복권을 100번 샀을 때 5번 정도 틀릴 거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죠? 이건 충분히 우리가 허용할 수 있죠. 뭐, 점 05만 허용하나요? 그죠? 점 1도, 그죠? 0.1도 허용할 수 있죠. 즉, 내가 100번 가운데 10번 틀려도, 그러면 90번이 맞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쵸? 그러나, 의학 분야에서요. 즉, 이 약을 복용했더니, 100명 가운데 5명이 죽을 수 있어요. 좀 낫지 않아요. 이건 심각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오판을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로 용어가 비슷해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오개념을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p-value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 자주 우리가 보게 되죠. 분석 결과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 p-value는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p-value가 내가 연가설을 이만큼 지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률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p-value 값이 유의 수준보다 우리가 작다면, 즉 연가설을 지지하는 것이 작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가설을 기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가설이라는 걸 채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유의 수준은 오판을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p-value는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예요. 근데 연가설을 지지하는 정도가 오판을 허용하는 소위 말하는 유의 수준보다 작다면 이 연가설을 지지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연가설을 우리가 기각시켜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연구가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채택하게 되는 것들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구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그래서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결정되어야 됩니다. 간혹 그 통계 분석 결과에 따라서 거기 나타난 이제 p-value 값을 기준으로요, 유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또는 유의 수준을 퍼센트로 표기하거나 나타내는 것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들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통계 분석 결과로 나타낸 P값 자체를 그대로 유의 수준으로 우리가 옮겨 적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구분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집단에 대한 가설입니다. 이 모집단에 대한 가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지요. 그래서 이 모집단에 대한 가설이 가지는 이 통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결과가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다.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즉,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결과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 영상은 성태재 선생님이 지으신 현대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참고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